상속세 진짜 살인적이에요. 가업 운영하시는 분들 나이 드시면 가업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다 대가 끊겨요. 안 해요. 세금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정리한 다음에 자녀한테 돈 주고 자녀 보고 나가서 살라 그래요. 그냥 다 팔고 야 돈 다 가져간 다음에 너 외국 나가 이래버리니까 다 대부분 상속 포기하세요. 도의 재분배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사라졌고 사회적으로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뭐 다양한 이제 그 기업이 주는 창출 효과들이 있을 건데 또 대한민국도 사실은 장수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100년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약간 이 관련성이긴 하지만 기업 오너분들 전화가 요즘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왜냐하면 상속이 결국은 주식으로 일어나잖아요. 상속세 진짜 살인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막 3, 40억 이런 거는 막 많고 뭐 100억대도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회사가 있어요. 사실 상속세 못 내가지고 기업 경영권 넘어가고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37, 뭐 한샘, 뭐 라겐나 뭐 이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상속세 그 주식 가치가 생각보다 세법상으로는 높게 측정이 돼요. 그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있는데 그럼 그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정책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게 뭐냐면 가압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 기업을 운영할 때 내 기업을 자녀에게 주겠다, 미리미리 주겠다 해서 가압 증여공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면 사후 관리가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고용 인원이 지금 갖고 있는 보다 1명도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추징. 그리고 그 10년 유지, 막 7년 유지 이랬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5년 유지로 바뀌면서 좀 나이브해졌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거랑 똑같았어요. 2007년, 8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아무도 안 받다가 가업을 다 폐업하고 막 이제 폐단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 자체도 지금 막 그랬었거든요. 거기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그 정밀기법이나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썼어요. 그 공제 자체를. 대한민국이 그 가업상속공제 그거 1년에 쓴 거 100기업도 안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10,000기업이 넘어요. 아예 달라요.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장수기업으로 갔을 때 기업이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있어봤자 뭐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할 말이 없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기업이 제조업 기반이면서 그게 좀 돌아가면은 어쨌든 그 뭐랄까요 근로자도 계속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법인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거기 있던 근로자들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바로 퇴직자 되고 이제 실업자 되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거 도입해가지고 17년도에는 한 200건? 근데 갑자기 한 19년도에 3,000건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확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가업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최근에 이번에 개정에서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 업종을 좀 중분류 내에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왜냐면 아버지가 계속 어떤 한 분야만 했으면 그게 지금 시대상으로 맞지 않고 자녀는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아버지 거 가업을 받으면 상속공제는 최대 뭐 600억까지 해주는데 너 이거 계속 해야 돼. 10년간. 뭐 이런 개념이면 누가 가업을 받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통계치로도 나왔고 인터뷰로도 나왔는데 가업 운영하시는 분들 나이 드시면 그 가업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다 대가 끊겨요. 왜냐면 안 해요. 세금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정리한 다음에 자녀한테 돈 주고 자녀 보고 나가서 살라 그래요. 그 나가서가 한국 밖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계속 이렇게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왜냐면 기업들이 좀 유지가 되면은 더 다른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뭐 어제까지야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기업들 넘어가면 다 누가 받냐면 사모펀드가 사요. 그럼 사모펀드는 뭐 내 호불호가 있겠지만 많이 이제 그걸 극대화시켜서 또 셀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업의 원래 본연의 취지보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목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진 않아요. 이 가업상속공제 생긴 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었는데 1년에 100기업도 안 써요. 예. 너무 조건이 타이트해서. 예, 사후관리. 그리고 업종을 변경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안 받고. 그냥 다 팔고 야 돈 다 가져간 다음에 너 외국 나가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300명이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00명은 그냥 회사가 날아가니까 실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예, 웬만한 기업이 쭉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장수 기업으로 요즘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봐서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사고 관리가 많이 완화됐어요. 제가 코로나 때 그걸 경험했었어요. 기업 오너가 코로나 때 바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업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냥 다 실업자가 되는 거고, 기업은 폭파하고, 그 집안은 법인 정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 그 자식이 물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상속세,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막 이리 놀라세요. 근데 법인에 대한 형태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오너의 모든 마케팅과 모든 영업력이에요. 근데 이 오너가 돌아가시면 모든 거래처는 끊겨요. 근데 돌아가신 날에 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아주 높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기업 가치에 대한 상속성이 벌써 이만큼인데 모든 거래처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한순간에 그냥 네. 벼락 꺼지고. 다 대부분 상속 포기하세요. 그냥 파산. 예. 그럼 상속 포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포기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채무나 이런 거 정리를 다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 이제 무에서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은 다른 어떤 사모펀드 같은 다른 데서 사거나 살만한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너 중심이면 사실은 좀 큰 기업이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 외의 회사들은 그 유사한 업체들이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다고 생각만 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일반적이시고, 그 다음에 가압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요즘,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예 10년 동안의 기간, 뭐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컨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사업의 운영 방침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진짜 완화가 많이 됐어요. 완화가 많이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 호흡 맞춰가면서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문을 맺거나 아니면 가끔은 어떤 기업들은 세무사님을 고용을 아예 하세요. 상속에 대한 플랜을. 네, 가압상속공제만 너가 전담해서 이것들에 대한 구조를 짜라. 상속과 증여는 무조건 이제 호흡 자체가 기본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길게 잡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부터 미리 준비하셔야지 나이 들고 뭐 이제 약간 갑자기 내가 이제 좀 너무 갑자기 병 때문에 쓰러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늦습니다, 좀. 예. 부의 재분배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사라졌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안 좋죠. 왜냐면 뭐 다양한 이제 그 기업이 주는 창출 효과들이 있을 건데, 그 대한민국도 사실은 장수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30년만 해도 장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년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쭉 그 우리나라를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마크적인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뭐 기억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대기업 몇 개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한민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그냥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실은 세금을 근데 대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간 푸념을 하는 건 약간 내려놓으셨고 어차피 이제 답이 많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가압상속공제가 최근에 좀 바뀌었으니까 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은 어떻게 이제 자녀에게 좀 뭔가 세팅을 미리 해줄 것인가, 개인자산 형태로라든가.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 미리미리 다 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증여 다 신고하세요. 얼마 주더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제도적 이해가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이거 알고 계신 분들 전세자금 줄 때 다 신고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입견이고 편견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주면서 누가 증여세 신고하냐고 하는데,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이 신고를 증여세 신고를 해야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라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는 부자 아니야. 근데 내가 상속세 억대 나오네? 그러면 개념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게 무조건 상속세 많이 내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주면 어차피 증여니까 명확하게 증여세 내고 끝내자 라고 하시는 진짜 성실납세자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되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차라리 나한테는 제도적 이해가 있으시면은 미래에 발생하는 가산세나 이런 거 리스크가 더 해치될 수 있고, 차라리 주택취득자금 소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조사받아서 그 이후에 가산세 맞느니 명확하게 해가지고 자녀가 이게 떳떳하게 좀 소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상속세는 이제 신고 넣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기반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합니다, 조사는. 100%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사할 때 그 10년치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계좌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것들에 대해서 다 증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뭐, 야, 살아생전에 자녀 뭐 전세금 줘도 안 걸려. 다 이러시는데, 안 걸려요. 과세관청 그래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한 번에 걷어요. 예. 그 대신 뭐가 쌓이냐면,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을 줬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게 안 걸렸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과세관청은 그걸 다 볼 만한 열이 안 돼요. 저희 국세청 직원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맨날 야근하세요. 그만큼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잡아낼 만큼 그러게 일이 없지 않으세요. 근데 9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9년 전에 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랑 이제 가산세를 내야죠. 신고불성시 가산세랑 이제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이게 날짜마다 쌓여요. 일할로. 그러니까 9년치 쌓이면 거의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산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상속세에 얹어서 상속세 내고 상속세에 따른 가산세 2개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산세에 대해서 놀라고, 아,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구나 해서 좀 이제 충격을 받죠. 왜냐면 세무조사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분들이 경험할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게 좀 약간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 그런 내가 잘못된 금융습관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법상의 금융습관. 그러니까, 아, 이러게 좀 안일했구나. 아, 이러게 걸리는구나. 아, 전화가 안 오는 걸로 해서 난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이러게도 전화가 오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 하니까 거기다 이런 영상을 주구장창 올린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다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채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세 조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추징액수가 갑자기 5천, 뭐 억 단위 나와봐요. 이미 신고할 때도 세금을 냈는데 추가로 조사 때 더 나온다고 치면 그 조사에 나오는 이제 그 세금 자체가 부담이 또 클 거라고요. 그럼 또 내가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재원을 못 내면 결국 이제 압류되고 공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영상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조금 해놓으셔라. 왜냐면 이게 보편적인 세금이 됐다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1% 정도만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7, 8%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작년에 19,000명이 신고했고 그 전년도에 14,000명이었어요. 그럼 1년 새에 5,000명이 더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통계가 나와봐야 되지만 연마다 이게 5,000명씩 증가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 15%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연도에 돌아가신 사람이 15%가 내는 세금이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보편적인 세금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부유한 자산가가 내는 부의 재분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사실은 19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때 이미 10,000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걸 좀 알아야 된다.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제도는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게 지금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거 인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증여재산 공제를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물가 상승률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세율표라도 좀 놀려준다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너무 낮은 구간에 세율이 높으니까 이걸 좀 쫙쫙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진짜 이 자산가치 상승을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물론 인플레이션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서 세법을 지금은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느껴하는 바가 좀 다르니까. 예를 들어 상속세가 보편적 세금이 됐다 그래도 그 상속세를 내는 금액 자체가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진짜 많이 내면 1,000만 원 이러면 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에 한 번인데 이 정도 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납부서가 1억, 3억, 5억 이러면 그건 진짜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3억에 납부서를 낸다고 하면은 이 상속인이 내가 1년간 주구장창 벌어서 세후 금액으로 3천이 안 되는데 3억을 납부서를 받으면 내가 이걸 10년을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와, 이거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식이 자산가치로 기준 매기는 게 아니라 세금 낼 때는 항상 자기 소득에다가 많이 이게 대입을 하세요. 약간 뭐 수치 대입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 대입의 강도가 세니까
와, 이걸 내가 지금, 와, 이거 너무 세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상속세는 세금도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